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애인 복지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장애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의 피드백을 좀 받았었는데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속도를 조금 릴렉스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장애 진단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을, 그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있지 않든 한 사람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충분히 알았다고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또 다른 모습이 그 안에서 비춰질 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건 맞은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의 정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로 장애가 있는 그분의 어떤 수행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과 평가는 하나의 도구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어요? 그래요. 서로가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성이 먼저는 있어줘야 되겠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진실되고 협조적인 가운데서 이러한 진단과 평가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순히 어떤 평가 도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책상에 꺼내놓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신뢰를 라포 관계를 먼저 형성한 후 상호 신뢰와 그 다음에 협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선행적인 그런 작업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단과 평가, 과연 이것은 왜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죠? 강점 중심 모델이라든지, 임파워먼트 모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진단과 평가를 한다? 그래요.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능은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기능이 다 이 정도예요. 그죠? 근데 평가를 하면 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인데 그분 안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가? 그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더불어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그 잠재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이 현재의 기능 수준과 잠재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재화 과정에서 참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선행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질 때 한 사람을 그래도 조금 더 신뢰성 있는, 타당성 있는 진단과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뭐예요? 재활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앞 시간들을 예측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단과 평가에서는 어떻게 한다? 네, 재활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이용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장점 무엇인가? 또 위크니스, 약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해진 상황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영역에 적성이 있고 어떠한 영역에 흥미가 있는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질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죠? 찾아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접수하겠죠. 접수 과정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죠. 성명이라든지
몇 년생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보호자 전화번호라든지 학력, 장애 유형 이러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끌어와야 된다라고 접수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에 관한 지침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의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살핀 다음에 그 영역에서 충실한 정보를 얻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버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만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 시설이든 다양한 영역에서요 개인정보들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요, 다음으로 파악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문 목적이에요. 의뢰 이유라는 거죠. 왜 장애가 있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는 우리 기관을 찾아왔을까요? 뭔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죠? 그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화를 기대해서 우리 기관에 방문을 했겠죠. 그래서 방문 목적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무엇을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개입할 때 이용자, 보호자가 얘기하고 있는 방문 목적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가 크든 작든 본인이 이것을 문제라고 규정을 하면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문제는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다른 영역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건을 문제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강도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것을 문제라고 정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좀 더 객관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때요? 의료적인 진단 필요하겠죠? 의료적인 진단이 끝나면 교육적인 진단도 하게 돼요.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진단도 하겠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회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진단들도 같이 합니다. 더불어서 직업적인 진단,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단의 목적은요, 무엇이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한.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것은 그 상태만을 단순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상태를 단순히 파악한다? 아니죠. 그 파악을 통해서 뭔가 발전하거나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데서 진단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려면 이러한 다양한 진단들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요.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이 연동돼서 이루어질 때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영역과 영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자의 목표가 직업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직업을 득하기 위한 진단과 그 다음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의료적인 진단도요,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주냐 하면 이 직업, A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적인 진단 및 그 다음에 재활이 이루어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필요한데 이 직업에는 수학이 필요 없어. 그러면 굳이 교육 진단과 재활에 수학의 영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사회재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력이라든지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게 됩니다. 직업재활은 실질적인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연계돼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목적 달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면 교육 재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영수 사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영수 사과를 같은 에너지로 전부 다 학습하겠죠. 사회적 진단이라든지 사회성 훈련에서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버스 타는 거, 전화하는 거, 또 각종 예의 이러한 부분들에서 전부 다 훈련하겠죠.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영역은 이 중에 몇 가지이다라는 거죠. 그 필요한 몇 가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재활 훈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연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더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자, 이러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접수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와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취합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어진 정보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약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얻어졌던 그러한 그림들을 있잖아요. 하나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 안에 집어넣는 과정을 사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 과정에서 얻어진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정보들을 이제는 해석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정 과정에서는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진단 과정, 각각의 영역에서 진단하셨던 분들이 있죠. 의료적인 진단, 교육적인 진단, 사회적인 진단, 직업재활이 있었다면 직업적인 진단이라. 그러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단순히 자기 쪽에서 진단한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실시했던 내용들을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믹서해서 좋은 서비스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들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기획을 하는 담당자 혼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과정, 이전까지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더욱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사정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차후에 평가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정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설정했던 어떤 목표가 잘 달성됐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다? 평가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정이 끝났어요. 사정의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사정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어떠한 정보와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뭘 하겠어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어때요? 정해진 어떤 기간들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행과 또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서 어떻게 한다? 그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모든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이제 뭘 해요? 평가라는 것을 하죠. 자, 그래서 접수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접수에서부터 평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사정하고 서비스를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평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평가는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최종 평가, 총괄 평가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게 맞죠.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끝이 났다 그러면 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 시점에서 보통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합니다. 시작에서부터. 평가라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작에서는 무엇을 평가를 할까요? 계획 수립이 잘 됐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계획 수립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획 수립이 잘 됐는지. 자, 이것들은 보통 평가라기보다는 기관에서는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상위의 직급자가 이 계획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전문가의 판단으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어떤 그동안 이루어진 접수와 진단과 이러한 사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어떻게 해요? 결제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겠죠. 결제가 득했어요. 결제가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작에 대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죠.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보면 과정평가에 해당됩니다. 형성평가라고도 하죠. 교육계 계통에서는 형성평가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수립 계획을 했던 그 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목표를 위해서 수렴되어지고 있는지. 자, 어때요? 여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까우니 목표를 위해서 수렴되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약간의 방향을 틀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뭘 할 수 있어요? 형성평가나 과정평가에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드백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향해 조금 더 나아간 것은 맞지만 어떻다? 약간의 방향이라든지 형태를 수정하면 좀 더 완벽하게 목표에 다다르겠다라고 뭘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형성, 과정평가들을 실시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하죠. 모니터링한 결과를 다시 이 프로그램에 피드백을 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뭐다? 그래요. 총괄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앞으로는 그 진단의 과정들에는 진단과 평가의 내용에는 그런 어떤 진단 방법이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벤트로 뜬금없이 그냥 툭 전화해서 간단하게 인터뷰 좀 해주세요 뭐 이랬어요. 아는 분한테요. 그랬더니 거부하는데 제가 어거지로 막 시켜서 아주 짧은 인터뷰 2편과,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직업재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학습한 내용처럼 직업재활은 상당히 재활의 영역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재활을 또 전공한 아주 훌륭하신 후배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훌륭하게 주셔갖고 제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도
이번 시간은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다다음 시간에 해서 5주차, 2주, 3주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짧게라도 의료 재활 영역에서는 어떠한 진단 방법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셀의 특히 운동 능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운동 능력을 검사를 하는 거죠. 모든 검사 도구에는 뭐가 있냐면 적정 연령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도구를 사용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참조해야 될 설명서, 도구를 진행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는 의료적 재활 영역에서 우리가 뭐 진단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어떠한 진단을 하게 될 때 그 진단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그리고 대상자의 범위, 진단의 시간이라든지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또 어떠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진단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한 사람이 진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잘못된 어떤 진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이루어진 진단 평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의미 없는 진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진단의 그런 어떤 진단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그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셀의 특히 운동 능력 검사는 나이대가 뭐 4세에서 16세 사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운동의 양적인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보게 됩니다. 운동 능력이니까요. 협응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할 때 눈과 몸과 손이,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다 연합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협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이를 더 집중해서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위험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 능력 검사를 할 때 협응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속도, 얼마나 빨리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단일 동작은 가능한지, 연속 동작이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라는 건데요. 아동기 자폐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폐와 지적장애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아동이겠죠. 15개의 항목이 있어요. 어떤 항목이냐 면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항목이라든지 모방, 따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서의 반응, 그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러한 신체 사용이 적절한지, 이러한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평정 척도예요. 이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는요, 1에서 4점까지, 각 문항별 1에서 4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요, 그 점수를 전부 합쳐서 그 점수에 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등급이다 라면 어때요? 정상인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동의 행동이 같은 아동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자음 검사가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3세 이상의 아동으로 그림을 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대가 좋겠죠. 검사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세라 그러면 3세가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마우스는 없겠죠, 거기에. 마우스의 그림을 보여주면 이 친구가 3세가 아닌 4세도 얘를 이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아들도 얘가 마우스인지 몰라, 이렇게 작동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고 이 아들이 마우스를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세 이상의 아동, 예를 들어서 이 단어의 이름을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나이의 수준에 맞게서 제시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보여주면서 마우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3세 아동이 마우스라고 얘기할 때에 자발적인 조음이 가능하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음소가 정상적으로 발음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세 아동에게 연필을 보여줬는데 6세 정도면 연필이라고 이 연필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는 연령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연필이라는 것을 굳이 진행자가 얘기해 주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연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자음 검사는 해당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을 발음하는지, 그리고 그 발음 과정에서 다양한 조음 샘플들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발음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조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2강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내용들로 강의를 하고 또 인터뷰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